한 타이어 공장에서 사흘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는 불탄 공장을 복구하는 대신 8,600억 원을 들고 유럽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바로 금호 타이어 이야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수백 채를 살 수 있는 돈이 한국 땅을 버리고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왜 자본은 불이 난 현장을 등지고 조용히 짐을 쌌을까요? 사흘간 타오른 화재가 드러낸 한국 제조업의 민낯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17일 아침,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이 전국에서 특수장비를 끌어모았지만 고무 특유의 점성 때문에 물을 뿌려도 불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완전 진화까지 무려 76시간, 꼬박 사흘이 넘게 걸렸습니다. 화재 피해액만 1,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몇 개가 통째로 날아간 규모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불이 꺼진 뒤에 찾아왔습니다. 금호타이어의 대주주인 중국 더블스타는 광주 공장 복구 대신 폴란드에 8,6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블스타는 중국 최대 타이어 회사로 2018년에 금호타이어를 인수해서 경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흘간 불을 끄고 잔해를 치우는 동안 이 회사는 이미 유럽행 투자 계획을 확정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1,300억 원 피해를 복구하는 대신 그 6배가 넘는 돈을 아예 다른 나라에 쏟아붓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화재 자체가 아닙니다. 공장 화재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왜 회사는 한국 땅에 다시 돈을 쓰고 싶지 않았을까요? 화재는 방아쇠였을 뿐 총알은 이미 오래전부터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금호타이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제철은 포항 2공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라델피아의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 전반에서 조용한 탈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 부릅니다. 직역하면 소리 없는 대탈출입니다. 큰 소란 없이 기업들이 하나둘 한국을 떠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금호타이어는 그 대열의 선두에 선 셈입니다. 한 공장의 화재가 한국 제조업 전체의 경고등을 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시한폭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광주 공장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5년 5월의 대형 화재를 포함해 올해에만 무려 6건의 화재가 같은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6건입니다. 5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 이상 불이 났다는 뜻입니다. 현장 근무자들 사이에서는 수개월 전부터 설비 결함 조짐이 반복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타이어 공장이 왜 화재에 취약한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이어를 만들려면 고무가 필요하고 카본 블랙이라는 검은 분말이 필요합니다. 카본 블랙은 타이어를 검게 만들고 내구성을 높여주는 물질입니다. 문제는 이 분말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 작은 불꽃에도 쉽게 불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각종 화학 첨가제까지 더해지니 타이어 공장은 본래 화재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타이어 공장은 다른 어떤 제조시설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만 6번이나 불이 났는데도 근본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소화기 비치하고 대피 훈련 몇 번 하고 경고문 붙이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왜 같은 설비에서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지, 설비 자체를 교체해야 하는 건 아닌지, 생산 공정을 바꿔야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관계자 4명을 입건했습니다. 노조는 회사를 탓했습니다. 안전에 투자를 안 해서 그렇다고요. 회사는 노조를 탓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안 지켜서 그렇다고요. 서로 손가락질만 하는 동안 화재는 계속됐고 결국 사흘짜리 대형 화재로 터져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예고된 인재였다고 말합니다. 인재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재난을 뜻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됩니다. 내가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설비를 들여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5개월간 6번이나 불이 났고
그때마다 노사가 책임 공방만 벌였습니다. 과연 그 돈을 그 공장에 쓰고 싶을까요? 기본적인 안전조차 지켜지지 않는 곳에 누가 미래를 걸겠습니까? 중국 더블스타 경영진 눈에 광주 공장은 투자하고 싶은 곳이 아니라 투자하면 안 되는 곳처럼 보였을 겁니다. 안전 불감증이 화재만 일으킨 게 아닙니다. 자본의 신뢰까지 태워버렸습니다. 장이 불탔습니다. 약 2,300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잃었습니다. 생산직 1,850명, 사무직 400여 명, 비정규직과 화물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규모입니다. 생산이 멈추니 월급도 제대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는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했고 노동자들은 불안한 미래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노조가 내놓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체력 단련비, 김장 보너스, 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통상임금이 뭔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기본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퇴직금, 야근수당, 휴일수당 계산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포함되는 항목이 많아지면 같은 시간을 일해도 받는 돈이 늘어납니다. 이 요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고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공장이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바로 그 잿더미 위에서 이런 요구를 밀어붙인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조는 경영 영역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새로운 기계를 어디에 배치해라, 생산 물량은 몇 개로 정해라. 이런 요구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임금을 더 달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까지 간섭하는 경영권 자체를 흔드는 수준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가장은 정신없이 불을 끄고 피해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다가와서 이번 달 용돈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 수리할 때 인테리어는 내 말대로 하라고 요구합니다. 가장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중국 더블스타 경영진이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들 눈에 광주 공장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돈을 넣어도 끝없이 더 달라고 하는 곳, 경영에도 사사건건 간섭하려 드는 곳, 투자할 마음이 싹 사라졌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는 게 아닙니다. 노조에겐 노조 나름의 논리가 있고 회사에겐 회사 나름의 셈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은 논리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그냥 떠납니다. 복잡하고 힘든 곳을 피해 단순하고 편한 곳으로요. 금호타이어가 급하게 폴란드행을 결정한 데는 또 하나의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026년 3월 10일입니다. 이 날짜에 한국에서 새로운 노동 관련 법이 시행됩니다. 흔히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쌍용 자동차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해고에 반대하며 파업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그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넣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노란봉투법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회사와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됩니다. 원청이란 이를 발주하는 본사회사를 말합니다. 금호타이어가 원청이고 청소나 운송을 맡은 협력업체들이 하청입니다. 둘째,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왜 기업 입장에서 두려운 걸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에는 직접 고용한 직원들 외에도 160여 개 협력업체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하청 노동자들은 금호타이어가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협력업체하고만 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법이 시행되면 이들도 금호타이어와 직접 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 A가 파업하면 금호타이어 생산이 멈춥니다. 하청업체 B가 파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파업이 터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파업으로 공장이 멈추면 회사가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파업을 억제하는 마지막 브레이크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리 파업을 해도 나중에 수십억 원 배상 청구가 날아오면 부담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브레이크가 느슨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입장에서 한국 공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리스크 덩어리가 됩니다. 물론 노동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약자였던 자신들의 권리가 강화되는 것이니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자본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리스크가 커지면 떠나는 게 자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2026년 3월이 시한폭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밀려난 자본은 어디로 갔을까요? 답은 폴란드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폴란드였을까요? 동남아시아가 인건비가 더 싸고 중국 본토가 더 가까운데 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폴란드는 과거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1989년까지 소련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란 개인 재산과 기업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체제입니다. 자본주의와는 정반대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 한국보다 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외국 기업에게 내미는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장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한국에서 공장 지으려면 땅값만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이 듭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와서 공장 지으라며 땅을 그냥 내줍니다. 여기에 현금 보조금까지 얹어줍니다. 다음으로 법인세 면제가 있습니다. 법인세란 기업이 이익을 내면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는 기업 이익의 최대 24%를 법인세로 내야 합니다. 100억 원 벌면 24억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10년 동안 이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입니다. 폴란드에도 노조가 있고 파업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무시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만 한국처럼 경영권 전체를 흔드는 수준의 개입은 드뭅니다. 사실 금호타이어만 유럽에 눈독을 들인 게 아닙니다. 한국타이어는 이미 헝가리에 공장을 가동 중이고 넥센타이어는 체코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유럽 현지 생산을 기반으로 시장을 적극 공략해왔습니다. 금호타이어만 유럽에 공장이 없어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과 폴란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한국은 각종 규제로 기업의 손발을 묶습니다. 폴란드는 다양한 혜택으로 기업의 짐을 덜어줍니다. 자본에게 국경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본은 차갑고 이성적입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으로 물처럼 흘러갑니다. 폴란드에는 또 하나의 결정적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리적 위치입니다. 금호타이어가 공장을 짓기로 한 오폴레라는 도시는 폴란드 남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일 국경에서 불과 100km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1시간이면 독일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금호타이어의 주요 고객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겠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세계적인 명품 자동차 브랜드들입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독일 회사입니다. 유럽 자동차 시장의 심장부가 바로 코앞에 있는 겁니다. 광주에서 타이어를 만들어 독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산항까지 육로로 운송합니다. 그 다음 컨테이너선에 실어서 바다를 건넙니다. 부산항에서 독일 함부르크항까지 거리는 약 2만 킬로미터입니다. 배로 꼬박 30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동안 운송비가 쌓이고 창고 보관비가 들고 환율이 변동하는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폴란드 오폴레에서 만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트럭에 싣고 아우토반을 타면 하루 만에 독일 뮌헨에 도착합니다. 아우토반은 독일의 고속도로인데 많은 구간에서 속도 제한이 없어서 매우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 달 걸리던 배송이 하루로 줄어드는 겁니다. 제조업의 본질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 그 과정이 빠르고 저렴할수록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품질 좋은 타이어를 만들어도 고객 손에 들어가기까지 한 달이 걸린다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국제 정세는 물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의 공급망이 뒤엉켰던 것 기억하시죠? 컨테이너선이 부족하고 항구가 막히고 주문한 물건이 몇 달째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업들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멀리서 싸게 만드는 것보다 가까이서 빨리 만드는 게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요. 한국의 공장을 유지해야 할 이성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감성적으로는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한국 기업이니까. 하지만 냉정한 경영 판단으로는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선택은 내려졌습니다. 시장이 있는 곳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 8,600억 원이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이 돈이 한국에 남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600억 원이면 연봉 5천만 원짜리 일자리를 17,200개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1년 동안 말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쓰이지는 않았겠지만 이 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기엔 충분합니다. 중소도시 하나의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이 국경을 넘은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금호타이어가 있는 광주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대규모 실업이 우려되는 지역에 정부가 미리 개입해서 일자리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새로 만들어진 뒤 전국에서 첫 번째로 지정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2,300여 명의 직접 고용 노동자뿐 아니라 110여 개의 협력업체까지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노조는 그동안 싸워서 얻어낸 것들이 있습니다. 임금 인상도 있었고 복지 혜택 확대도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무엇을 치렀을까요? 수천억 원어치 미래 투자가 한국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금호타이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제조업 전체에 켜진 경고등입니다. 포항제철소 일부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조선소들이 해외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과 유럽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생산기지의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높은 인건비, 강성 노조, 복잡한 규제, 예측하기 어려운 노사 관계, 이런 요소들이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결국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자본이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가 얽힌 구조적인 위기입니다. 물론 노동자의 권리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하고 부당한 처우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균형이 필요합니다. 노동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기업도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면 지킬 일자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노조는 오랫동안 투쟁해왔습니다. 그 결과 원하는 것을 많이 얻었습니다. 임금이 올랐습니다. 복지도 좋아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자의 권리는 더욱 강화됩니다.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싸워서 이겼는데 정작 지켜야 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8,600억 원의 투자금이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미래의 생산시설이 폴란드 땅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성을 지키기 위해 성벽을 높이 쌓고 문을 꼭꼭 잠갔더니 정작 성 안에 먹을 것이 바닥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건 도대체 누구의 잘못일까요? 올해만 6번이나 화재가 났는데도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던 현장의 잘못일까요? 공장이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밀어붙인 노조의 잘못일까요? 한국에 재투자하는 대신 떠나기를 선택한 자본의 잘못일까요?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방치한 정책의 잘못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만 콕 집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노조도 회사도 정부도 각자의 논리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실타래가 풀리지 않은 채 쌓이고 쌓여서 결국 자본의 탈출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물론 완전한 몰락은 아닙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광주 1공장을 재가동하고 전남 한평에 새 공장을 짓기로 합의했습니다. 일자리가 통째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8,600억 원짜리 미래 투자는 한국이 아닌 폴란드로 갔습니다. 한번 떠난 자본을 다시 불러오는 건 처음 붙잡아두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이겁니다. 한국 제조업의 골든타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기업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남을까, 떠날까? 어디에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일까?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계산의 답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답에 따라 우리 아이들 세대가 일할 공장이 이 땅에 남아있을지 아닐지가 결정됩니다. 오늘 금호타이어 이야기를 통해 한국 제조업이 마주한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사흘간 타오른 화재가 보여준 건 단순한 안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사 갈등, 규제 환경, 글로벌 경쟁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 위기였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투자, 이 둘 사이에서 균형점은 어디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금호타이어보다 먼저 한국을 떠난 기업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기업들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